자, 설레는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녹화본으로 인사드리는 지코노미 타임즈예요. 저희가 같이 살펴볼 거는 서울역과 용산역 철도를 지하화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을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울시 용역 자료인데요. 연휴에 가볍게 재미로만 보자고요. 자, 서울시 지상구간 철도들은 대부분 국철입니다. 예전에 국철이라고 했던 게 국가철도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그어놨던 뭐 경부선, 경의선, 중앙선, 경원선 이런 철도 구간들이에요.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한강 도하하는 구간들, 뭐 3호선, 2호선, 4호선 이런 구간들이 나와 있고요. 이 지상철 구간들이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느냐? 1번, 일단 생활권을 단절시킨다. 그리고 도시 성장에 좀 제약을 가져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물류가 철도 위주일 때는 도심에 철도 역사와 지상철이 위치하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거의 뭐 이제 도로 위주로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철로와 철도 역사들이, 화물 역사들이 거의 뭐 창고 기능으로만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와중에 역 주변은 철도 시설이 들어설 때보다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서 이 역사들도 상당한 개발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조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철로가 지나는 구간 지역이 쇠퇴하고 노후화된다, 슬럼화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철로를 지하화하기 위한 용역을 계속해왔고요. 대통령 공약에도 결국 담겼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2040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서 기반시설들을 뭐 입체화하고 지상철로를 지하화하고 이런 구상들을 조금씩 내비쳤어요. 오늘 얘기는 목표연도로 2040년으로 상정했을 때의 이야기 드립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지상철이 있는 구간들은 과거부터 중심지였던 곳들이죠. 그만큼 현재로서도 공간 활용에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구간들이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철로가 지나는 구간에 막 고가도로도 놔야 되고, 혹은 차도가 그 밑으로 지하차도로 지나가야 된다든지, 뭐 굴다리도 엄청 놔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 철도가 지나는 구간에 도시의 단절이 생깁니다.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죠. 남영에서 용산 넘어간 구간에 잘 보시면 굴다리만 계속 나오거든요. 고가도로나 굴다리가 계속 놓이다 보니까 기반 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슬럼화되는 악순환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수동 이런 데 가보면은 2호선 지나가는 그 교각들이 계속 서 있어가지고 차도가 지나갈 때 굉장히 시야도 막혀 있고 그 주변이 되게 그늘져 있어요. 4호선 구간도 마찬가지죠. 자,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국가상징거리 조성하는 계획, 서울시 광화문에서부터 용산까지 국가상징거리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그 과정에 서울역 용산역 주변을 지하화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철로를 어떻게 땅에 묻을 거냐? 근데 한 번에 다 묻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보셔도 이게 한 번에 다 묻을 각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1단계 고속철도부터 지하화를 합니다. 수색광명 고속선이 작년에 예타를 통과했었죠. 수색에서부터 광명까지, 서울역 용산 지나서 광명역까지 그 KTX가 지나가는 구간을 지하로 묶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울역 용산역에서 KTX 타도 한강철교 건널 때만 한참 걸리잖아요. 그 선로를 아예 지하로 묶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물려서 일단은 경부선의 고속철도부터 지하화하겠다. 그리고 2단계는 1호선 철로를 그 다음에 지하화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일반 철로, 뭐 이제 새마을호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지하화된 선로 부지 위는 이제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건데, 뭐 당연히 녹지 축을 조성하는 게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목표죠. 녹색으로 지금 칠해놨죠, 화면에도. 작년에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할 때도 살짝 나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용산역과 용산 정비창이에요. 용산 정비창을 개발할 때 용산역 남부, 이 경부선 나가는 구간도 지하화를 해가지고 그 위를 철도부지 선형공원, 선 모양이 남아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차도도 요 밑으로 같이 지하화되는 계획이 담겨 있어요. 참고로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공간 구상이 이미 살짝 나오긴 했어요. 아직은 뭐 거의 컨셉 아트 수준이긴 한데, 컨셉은 국가의 중앙역이라는 상징 공간인 걸 강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이름에 일단 서울이 들어가 있잖아요. 서울역입니다. 그리고 주변하고 많이 연결시키고 통합 역사를 조성해서 환승 편의를 고려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위에서 본 조감도고 요거는 옆에서 본 단면도예요. 보면은 서울역 북측과 남측으로 업무시설들을 조성하고 가운데에는
뻥 뚫린 공간을 만들어둬요. 이게 광장인데 사실 지금도 서울역 앞에 광장은 있어요. 근데 나가면은 숙자 형님들 있고 앞에 뭐 옛날 대우 빌딩들 해가지고 남대문 경찰서에서 시야가 딱 막혀 있죠. 남산이 앞에 있다 보니까 그 앞으로 건물들이 이렇게 쭉 들어섰는데 그 앞을 뚫지 못하니 서울역 상부를 아예 굉장히 개방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산역 나가서 그 앞에 바라볼 때랑 서울역이 굉장히 달라요. 서울역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서울 2040 도시계획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선 단계적인 제어를 해야 공공의 재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까 1, 2, 3단계 말씀드렸죠. 그리고 데크 활용이 효율적이라면 데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하화를 하는데 실제로 땅을 파서 철로를 묻는 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데크, 철로를 놔두고 그 위에 지붕을 씌워서 사실상의 지하를 하고 그 데크 위를 개발하는 식으로 필요하다면 하겠다.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녹지축 조성하는 거 봤지만 선형공원, 철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철로를 뭐 데크로 만들든 땅으로 묻든 이 구간이 요만큼 또 남잖아요. 요 남는 공간들을 공원으로 만드는데 선형공원이다. 선형공원은 일반적인 뭐 이런 정사각형의 공원하고 대비해서 보면은 같은 면적이라도 공원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공원을 접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어요. 뭐 상가들도 마찬가지고 건물들도 마찬가지고 이 공원을 접하는 것이 굉장히 늘어나는 게 선형공원이 일반적인 정사각형 공원과 비교했을 때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접할 수 있게 이 선로 부지를 활용하겠다라는 얘기죠. 대표적으로는 경의선 숲길이 그런 선형 공원의 사례입니다. 해외 사례를 좀 보면은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 있죠. 선로를 2개 층을 지하에 묻었어요. 한 4.5km 정도. 그리고 공중권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로 치면 용적률에 해당하는 부분 그 위에 지상권을 매각을 해서 매트라이프 빌딩이 59층으로 처음 지었고 이후에도 공중권을 계속 조각으로 팔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파리도 리브고슈라고 이 철도 부지를 위에 데크를 씌워가지고 개발한 건데 왜 데크를 씌웠냐면은 옆에 센 강이 있어가지고 지하화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크를 씌워서 그 지붕 공간에 인공 대지를 조성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공원, 도서관, 학교 이런 공공시설들도 많이 들여놨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뉴욕 허드슨 야드죠. 하이라인 파크도 있고 차량기지 위를 데크로 덮어서 그 위에 고층 빌딩들을 많이 지어놨고 그리고 철로가 지나던 이 고가도로는 하이라인 파크라 그래가지고 이제 공원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원 공간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뉴욕의 빌딩 숲이랑 결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이 됐죠. 사실 서울역 앞에 서울로 7017도 하이라인이 모티브였어요. 뉴욕의 하이라인을 좀 모방했는데 느낌은 좀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 하이라인이 지나가는 곳곳에 공간을 구성하는 랜드마크 건물들이 위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한국은 자랑스러운 경의선 숲길이 철도 지하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문제는 돈인데 여기 보시면은 서울역에서 영등포까지 경부선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만 한 12조 정도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요 올림픽대로랑 만나는 부분을 지하화하는 것만 2조 들어요. 여기를 우회해서 지하화해야 되는데 올림픽대로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강대교가 먼저 있었다 보니까 한강철도가 먼저 있었다 보니까 올림픽대로가 살짝 이렇게 눌리듯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피해가지고 지하화하는데 돈이 좀 많이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이 강북 구간만 따로 따져봐도 대충 한 5, 6조 들 것으로 보이죠. 우리가 그냥 멍텅구리 계산을 해봐도 재정에 투입되겠지만 국토부 예산 대비 사업비가 장난 아닙니다. 참고로 국토부 1년 예산이 내년 안 기준으로 한 60조 정도고 SOC 예산만 따지면은 한 20조, 철도가 8조예요. 근데 경부선 지하화에 전체 구간이 한 12조. 물론 이게 한 20년, 10년, 20년에 걸쳐서 나눠서 든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돈이 드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랑 비교해보면 장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려움은 뭐냐? 이미 지하철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 지하철들 피해서 넣어야겠죠. 그리고 지천, 서울시에는 하천들이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도로로 덮어놔서 복개천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하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을 피해서 지하화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 지하 30m 이상의 심도가 필요한데 이 30m를 갑자기 이렇게 뿅 들어가서 뿅 갔다가 뿅 나올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서서히 들어가야겠죠. 서서히 들어가서 좀 가다가 또 서서히 나와야 되다 보니까 한 번
번 땅으로 들어가면은 최소 5km 이상의 지하 구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업을 뜨면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 돈이 사실상 뭐 얼마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물을 취급하는 공간은 지하화가 불가능하다. 참고로 화물 열차는 KTX나 뭐 1호선 같은 전기 열차가 아니라 디젤 열차입니다. 아주 무거운 화물을 운반해야 되다 보니까 성능 문제도 첫 번째 있다고 하고, 두 번째는 유사시에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디젤 연료를 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끊기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디젤 열차는 그 열차에 기름만 담겨 있으면, 철도가 살아 있으면 일단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들이 일단 지하로 들어가 버리면은 요 두 번째 그림처럼 공간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화물 집화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큰 공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소음도 되게 크고 매연도 많이 나온다. 디젤 열차라 그랬잖아요. 매연도 엄청 많이 나온다. 그래서 서울역 용산역을 땅에 묻더라도 이걸 다 묻는 게 아니라 일단 화물 취급하는 것들은 빼고 묻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 화물 취급 기능을 도시 밖으로 이전하고 좀 우회해서 처리해야 된다. 아까 전에 봤지만 이제 물류가 거의 도로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화물 열차들을 좀 떼고 가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타 문제인데 이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가 500억 이상의 사업이고 그 중에 재정이 한 300억 이상 들어가면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철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는 데 반영이 된 노선을 가지고 예타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이미 확정 고시가 됐고요. 앞으로 수립할 5차 국가철도망 계획, 그러니까 26년부터 35년에 넣어야 될 국가철도망 계획에 선 반영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반영되는 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통과를 해야죠. 근데 지금 철도 건설하는데 예타 우리가 BC값을 따진다고 하는데 여기 비용 대비 편익이거든요. 내가 여기다 사업비 1조를 투여하면은 이 편익이 돈이 1조를 벌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BC도 있고 뭐 AHP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첫 번째 BC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건설 전후의 교통 편익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없던데 철도가 뚫리면 편익이 엄청나게 증진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값이 높게 나오는데, 지금 이 지하화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철로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편익 증가가 미미하게끔 예타 제도에서 산정식이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화를 할 때 같은 돈을 투여하더라도 편익이 좀 낮게 나타날 수 있는, 예타 조사에서 편익 BC값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첫 번째 있다. 그리고 유휴부지 활용하는 데에 대한 편익은 반영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철로를 묶고 그 윗공간을 공원으로 쓴다면 이게 공공의 편익이 되잖아요. 공원 공간으로 쓰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편익 반영이 굉장히 미미하다.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이 BC값이 올라가냐? 이 공공부지를 공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민간에 매각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여야만 BC값이 올라가도록 설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타 지침을 보완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라는 조사예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일단 필요해 보인다라는 게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용역조사의 결과였습니다. 굉장히 꿈만 같고 먼 얘기 같아 보이는데 또 언제 현실이 될지 모르죠. 우리가 GTX 같은 경우도 이걸 언제 지어라고 했지만 불과 개통이 빠르면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역 그리고 용산역 지하화도 정부 그리고 서울시에서 거듭해서 추진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것이고, 오래 걸릴지라도 언젠가는 될 사업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개발이 되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봤어요. 자, 지코노미는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